안녕하세요. 전국의 공보위 선생님 여러분. 제33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제33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후보자 질의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황교호 선거관리위원장과 조준영 회장 후보 그리고 정경도 부회장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그 후보자 두 분 양력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중현 회장 후보는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제32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의장도 역임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40대 정책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주 금사보건지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경도 부회장 후보는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복지이사를 역임했고요. 현재는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보건지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황교호 선거관리위원장님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에 그 회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황규호라고 합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 그 회장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솔선해서 나서주신 두 후보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후보자님들께서도 방송에 앞서서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3대 정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중현입니다. 32대에 이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33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과 각오가 오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질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큰 도움 주신 대한의사협회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후보 정경도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제가 조중현 선생님과 함께 33대 후보로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의 공약이나 회무에 관한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회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먼저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 대공협 그 추계학회에서 필수 평점 이수가 가능해서 이제 많은 회원분들이 혜택을 받으셨는데, 내년에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수가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알고 있는지, 혹은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작년도 동계학회 때 이 32대 대공협은 이제 학회에 참여하신 회원분들이 필수 평점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수 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인원께서 학회에 신청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1, 2, 3년차 때는 이제 대공협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던 회원분들조차도 3년차 때 회비를 내시면서 대공협에 회원에 가입을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로써 많은 분들께서 필수 평점에 대한 그런 니즈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당연히 협회는 회원분들께서 원하는 것을 해드릴 수 있는 협회여야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2019년에도 33대 대공협은 필수 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16개 시도의사회와 61개 학회와 23개의 대한개원의사협의회 그 및 산하의사회의 단체의 그 이름들입니다. 총 100곳이고요. 이 곳들이 지금 필수평점 연수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필수평점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2월에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에 저희가 의견을 회신한 결과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기관을 등록할 생각은 없다라는 이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회원들에게 필수평점을 안내를 드릴 것이냐? 저희는 공동주최를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공동주최를 통해서 필수평점을 이수 가능하도록 대공협 회원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 동계학회 때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는 대공협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회원분들께 약속 드릴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공협 집행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새로 회장 후보에 출마하신 두 분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향 자체는 병역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루트와 그리고 헌법 소원을 통한 사법적 루트 둘 다 이제 같이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입법적 루트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 통과까지 이제 뭐 예상하고 있거나 목표하고 있는 그런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32대 때 저희가 많은 공론화를 통해서 2018년 초에 많은 입법 발의안들이 나왔습니다. 또 사법적인 루트로 헌법 소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주신 입법 발의안된 입법 기간을 통해 어떻게 저희가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제 뒤에 나와 있는 3가지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뭐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3월 9일 여당 김병기 의원실에서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는 3월 15일 같은 여당 김병기 의원실에서 발의된 농특법 개정안입니다. 3번은 야당 경대수 의원실에서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3가지 법안 모두 지금 작아서 글씨를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온 3가지 법률안들은 지금 2018년 8월 24일에 국방위원회에서 법률 검토안이 나왔고요. 2018년 11월 27일에 제1차 법률안 심사 소위가 있었습니다. 이 2018년 8월에 발표된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3가지 법률안의 취지인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의무 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또 반대로 현역 장교 등과의 형평성 논란,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 등의 우려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공협이 이 안건을 공론화시킬 때 늘 이야기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보충역인가요? 현역 장교인가요? 저희는 2등병인가요? 중위 대위인가요? 저희는 2등병으로 보충역으로 입영해서 2등병으로 제대를 합니다. 저희와 같은 직군들이 또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체능요원, 그리고 공익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직군 모두 보충역인데요. 4가지 직군은 모두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훈련기간을 복무기간 내에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보충역 직군 내에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골자로 하는 3가지 법률안이 나왔던 것이고, 11월 27일 법률안 심사 소위에서 다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회의록을 제가 전면을 검토해 보았는데, 당시에 김병기 의원님과 김진표 의원이 여당 의원님들께서 공중보건의사뿐 아니라 공익복무관 등의 이제 보충역들은 같은 보충역이기 때문에 2등병 제대이기 때문에 현역 장교와는 포지션이 다르다.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됨이 맞다. 이는 헌법소원으로 갔을 시에 충분히 문제가 됐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국방부의 단순 반대로 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류된 이유에 대해서 회의록 전문을 검토해 보아도 절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법률안의 골자를 반박하고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비록 작년 11월 정기국회에서는 계류되었지만 금년도 2월 임시국회에서 국방위가 열려서 이 법률안 3개가 다시 검토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는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뿐 아니라 사법기관을 통해서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소원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저희가 압박을 하여서 어떻게든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이제 부 후보님께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헌법소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헌법소원 위한 그런 변호사 선임 비용 문제가 있을 거고, 그거를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송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법 소원 자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은, 이 뒤쪽에 보이는 자료는 이제 헌법 소원이 이루어진 횟수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0만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루어지는 게 수천 건 정도로 매우 작고 대한변호사협의회에서 인정하는 헌법 전문 변호사는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들 중에서 저희가 접촉을 해보고 선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공보위 집행부에서는 그 이제 법제국에 배정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주로 쓰였던 것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법무협의인과의 이제 법무법인과의 법무적인 협약을 맺으면서 정기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2대부터는 이것을 로톡 서비스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 부분에 많은 절감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착수금을 마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헌법소원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 이제 성공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상위 기관인 의협의 지원을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뒤에 있는 질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헌법소원회 같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결정이 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조금 더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할 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재가 만약 미룰 수만이 없는 게 앞에서 회장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같은 내용으로 이제 법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룰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현직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지만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저희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현재 1년차에서 3년차 공보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기산일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서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 도달 90일 내에 원래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부 다 이제 넘겼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렇다면 신규 배치 공보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소송 당사자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당사자 확보 계획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원칙적으로 원하는 거는 저희 모두가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현재 복무 중인 공보위들은 그렇다면 소송 참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헌법소원을 낼 때 있어서 제척기간 아주 중요합니다. 제척기간이라 하면 이제 권리가 지속되는 기간인데, 이제 헌법소원을 안내를 보게 되시면 제척기간은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안 날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권의 침해를 작년 1월 달에 받았더라도 어제 알았다면은 저는 제척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있어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날과 안 날을 동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이거는 요건 불충족이라 하면서 이제 각하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또 4월 달에 신규 공보위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생님들을 몇 분을 이미 섭외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달에 바로 헌법소원을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4월 이전에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서 각하를 당하더라도 미리 섭외해 놓은 선생님과 함께 같이 4월 달에 재청구를 할 예정이고요. 재청구를 할 시에 헌법소원이 진행됨에 있어서 뭐 다른 저에게 불리함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이미 자문 변호사님과 마쳤고,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저희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하고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토픽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인데요. 이 친구들은 대체복무기간 논의를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장이 대놓고 언론에 이제 현역의 1.5배 이상의 복무기간은 징벌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제 욕심은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분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인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이는 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제 진료실에 있으면은 이제 뉴스 기사를 되게 많이 보고 댓글도 챙겨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조금 따와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공중보건이 37개월인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니까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공보위는 출퇴근이지 않느냐, 합숙이 아니라,
그리고 공보위는 월급을 장교처럼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희는 복무기간이 36개월이고 훈련기간 4주가 따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7개월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대체복무,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대체복무를 하는 분들은 징벌적으로 36개월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면 징벌보다 더 많게 돼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근거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언론이나 인권위의 도움을 받기는 사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댓글을 소개해 드렸듯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저희를 바라볼 때 의사라는 직역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도 장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도움을 고려는 해보겠지만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회장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진행할 때 대조군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대조군으로 삼는 것보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저희처럼 대체 복무를 하는 분들이 복무기간이 산입이 되는 거를 대조군으로 삼아서 형평성의 논리를 이용해서 저희도 이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민감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미 대공협 중앙상임이사회나 대의원회의에서 도 단위 공보위 협의회 의과, 치과, 한의과 분리를 의결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대공협하고 도공협이 이제 통합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첫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되는 것이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이제 시키겠다고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실제로 연계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득이 와닿는 게 없습니다. 혹시 이득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제 도공협과 대공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대공협의 이전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이틀이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대공협 조직 분리 의협 직역단체 가기 위한 첫걸음 2011년 기사입니다. 2011년 이전까지는 대공협도 의치안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와 외부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의사의 권익 강화라는 목적으로 2011년에 대공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의치안이 분리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읍과 공보위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공협은 의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직역협의회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직역협의회에 공식적으로 대공협이 등록이 되면서 저희는 공식적 입장을 낼 수 있을 뿐더러 의료 현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대공협과 도공협이 전 지역이 하나로 뭉쳐서 다 같이 하나가 되고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공협과 도공협이 같이 통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의 목소리는 견고해질 뿐더러 함께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빠른 안내,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지소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대공협과 도공협이 통합이 운영이 됨에 있어서 많은 도공협 대표님들과도 실제로 아젠다를 공유하고 동의를 얻어낸 상태이지만 다만 아직은 운영비의 이제 한계 때문에 다만 점진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 개진 창구를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공협이 지역의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다 같이 해밖에 웃고 있는데요.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은 전라남도 의사회 회장님 이필수 회장님이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도욱 전라남도 신임 공보위 대표 선생님이시고 왼쪽이 저입니다. 아주 활짝 웃고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이번 대공협 33대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공협 부회장직을 사퇴하기 직전에 전라남도 광주에 내려가서 전남 의사 회장님과 전남 신임 공보위 대표님과 함께 만나 간담회 자리를 주선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료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을 뿐더러 이제 공보위협의회 특히 또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 지역에 계시고 워낙 멀리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보위 선생님들의 고충을 직접 전달하고 함께 유기적으로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해결점을 찾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면서 공공이사로
이 신임 공보위 대표님께서 전라남도 의사회에 공공이사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도공협 대표 선생님들께서 지역 의사회 회무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내려갔던 것이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기사에 게재가 됐었던 내용이고요. 저는 위와 같이 긍정적인 사례를 넓혀 나가면서 대공협이 전 지역을 이제는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역을 아우름으로써 저희가 좀 더 견고한 의견을 내고 대신에 창구는 넓혀감으로써 그 의견을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도공협이 의치안이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의치안이 분리되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강원도 여기 성관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강원도 공보위 대표님을 하셨기 때문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몇몇 한 두세 곳들이 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감하고 분리 권고안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의원 총회 때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연계 강화를 위해서 출발점이 되는 도공협의 의치안 분리를 위해서 지금 출발부터 각 도공협 대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전부 다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했고요. 이제 회무를 시작하더라도 회무를 시작하면 더욱더 열심히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발로 뛰고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대공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회장 후보자님께서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행정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 기준이 모호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잘못 보는 걸 수도 있지만 관계 규정을 봤을 때는 약간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을 줄 수 있다. 소속 기관장의 약간 재량 사항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부 공보위 선생님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공보위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약간 소속 기관장을 압박하거나 조금 회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네,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 아까 이제 3, 4번 질문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의 근무수당의 정액분은 지자체의 재량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절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더더욱 지역의사회와 연계를 통해서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희는 뒤에 나와 있는 공문은 간입니다. 저희가 아직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준비를 하고 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간의 공문인데 각 지역의사회에 공중보건의사의 시간의 수당 정액분 지급 요청 공문과 함께 이러한 설명 자료들을 미리 구비해 놓았습니다. 저는 지역의사회와 연계가 강화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계신 공보위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회무 또 이제 근무 환경에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바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사항을 조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회장 후보자님도 그렇고 부회장 후보자님도 작년에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정 TFT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셨고 실제로 육아시간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시간 관련 문제는 이제 좀 정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조금 궁금하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될 텐데 육아시간이 이제 저희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 내에 반영이 많이 어려운 것인지도 조금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내용은 이제 인권위에 이전에 한번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육아시간에 관해서. 이때 이제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일부 떼온 내용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는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육아시간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부처에서 되게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대외적으로 육아시간을 주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리면은 일이 커지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쉽사리 얘기를 하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뒤에 보시는 자료처럼 지자체 사정에 맡긴다라고 하면서 막상 지자체에서 육아시간을 줘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면은 주지 말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거는 지난해 기사인데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 적용이 좀 달랐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직 공무원은 이제 그 5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하루 2시간까지 육아 시간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당시에 지방직 공무원은 똑같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소속돼서 막상 일하는 부분은 보건소입니다. 근데 보건소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똑같이 2시간씩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무작정 요구를 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 공무원도 복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과 똑같이 5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루 2시간까지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앞으로는 저희가 같이 일하는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똑같이 받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회장 후보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지역의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자체 쪽에서 다른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공중보건사는 해주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형평성의 논리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인사 개편이 있으면서 새로 담당 부처의 과장님이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가 끝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 계획을 잡아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운영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할 것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보건복지부가 이제 뭐 의료 공백 등을 이유로 거부를 할 경우에는 앞에서 자기들이 말했던 것처럼 최소한이라도 지자체에 이제 재량이 맡긴다라는 답변은 최소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님들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 중에 하나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의사 지원 인력 충원을 시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인력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강요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소속 기관장을 조금 회유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운 공약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역보건법을 봐야 합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제 별천표를 보게 되시면 이렇게 보건지소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3명까지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력 배치 기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보건법에서는 이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그 경과를 평가할 수 있고 또 전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정을 잘못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있어서 좀 더 강제성을 띠는 조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 자금 출처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이 변경이 실제적인 적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니즈 그리고 정부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니즈 두 가지가 모두 함께 가기 때문에 공조하여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 공약한 사항을 하나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진료 관련 업무 지침서를 이제 새로 발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발간이 된다면은 보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업무 지침서의 범위를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뭐 질환에 따른 진료 뭐 처방 지침이라든지 뭐 검사 지침이라든지 이런 단위로 하고 계신지, 뭐 아니면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진료실 내 폭행 혹은 응급 상황, 뭐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지 매뉴얼 등도 포함을 하실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발간을 하기 위해서 다수의 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경찰 공무원, 노무사, 세무사 이런 분들도 다 조금 도움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비용적인 문제가 하나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급을 하실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지금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진료 지침서에 있는 목차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민원 가이드라인에 있는 목차들이고요. 이제 진료 지침서랑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업무 지침서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진료 지침서를 보시면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질환들이 나와 있습니다. 질환 중심으로 짜여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건지소를 가령 예시로 두면은 사실 이 질환들을 보건지소에서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만 해도 제가 안과 전문이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안과 질환 하나도 못 봅니다. 보건지소에서 장비도 없어서. 그래서 환자들이 안과 진료를 위해서 보건지소에 오시면은 그냥 안과로 가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각 지역별로 만들어진 업무 지침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진료 지침서, 그리고 민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진료 지침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질환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보건지소에서 꼭 보아야 될 진료들, 예를 들면은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을 이제 꼭 필수적인 질환들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민원인 대해서 응대를 하는 방법, 아까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응급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는 방법, 그리고 뭐 보건소와의 갈등 해결법, 그리고 뭐 보건지소에서 해야 될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들,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넣을 생각이고, 그리고 민원 가이드라인에서도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첨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보건지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업무 지침서에서 꼭 설명이 되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건지소부터 시작을 해서 보건소, 그리고 병공의, 뭐 선보의, 아니면 뭐 교정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진료 지침서나 민원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부적인 업데이트만 시행하기만 되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공협과 협약을 맺을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행정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회원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비인후과 전문이지만 이비인후과 장비가 없어서 제가 하다못해 귀에 뭐가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도 해결을 못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근처 이비인후과에. 그런 조금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과 전문의시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업무활동 장려금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가 운영지침상 최저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셔서 조금 차등해서 지급을 하시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저희를 두고 보자면은 치과 한의과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환자 수를 따지면 거의 한 10대 1에서 100대 1까지도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차별점들을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이며, 그리고 약간 이 사항도 소속기관장 재량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뭐 압박을 한다든지 회유를 할 것인지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선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진료장려금을 차등화해서 무조건적으로 더 높은 업무활동 장려금을 지급하라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한 해 동안 최대한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기관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본연의 역할이라 하면 보건사업과 예방접종, 예방사업이겠죠. 그럼 보건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업무활동 장려금을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예정이고요. 이 뒤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가안입니다. 이제 총 임금에 대해서 이제 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환자 수, 보건기관에서의 역할을 의료 취약자를 진료보는 것도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또 보건사업 참여 여부, 또 이제 섬 지역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에서 응급대기 뭐 등에 대한 이제 이런 진료를 보았을 때 이러한 수식의 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진료장려금을 추후에 차등화 지급되는 것이 맞겠다 했을 때 그런 아젠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건사업 본연의 기능을 저희가 증진시키려고 하게 된다면 지역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니드가 생길 테고 거기에 있어서 포지티브 사이클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료 기능은 축소하고 보건사업은 늘리는 그 대전제에 한해서 움직일 거고요. 저희는 또 이거를 탑바텀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런 가안을 아무리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고 한들 보건복지부에서는 바로 이런 저희의 가안을 적용하는 데는 분명 무리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니드가 있는 지역사회를 조사해서
그 지역사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그런 사례들을 더 많이 창출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니들을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더 많이 느끼도록 하여서 진료장려금의 차등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의사회와 연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어느 하나만 딱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공약으로 내신 것 중에 이번에 불필요한 명절 근무권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회장분들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회장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불필요한 명절 근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해묵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전 집행부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일부 수용하여서 지금은 매 명절마다 이런 불필요한 명절 근무에 있어서는 지양해달라라는 공문을 내리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문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드문 것도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 집행부 많은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셨지만 2월달 보통 이제 설 연휴가 있는 명절 자체가 이제 대공협 회무의 이임 기간이다 보니까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바로 다음 추석 연휴 때 그 사이에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32대와 33대의 연속성을 살려서 당장 다가오는 설 연휴부터 전수조사를 하여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만큼 근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아주 불필요한 출근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로써 의료 공백을 채우려다가 대체음으로써 의료 공백을 야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주장을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보건복지부에 어필을 하고, 추석 연휴 때는 이보다 더 시정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공중보건의사 중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섬에 계시는 소위 말하는 선보이들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도가니동에 이제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섬에서 막상 나오면 민원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추가적으로 투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법익이 없다 이유로 각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미 나는 떠났으니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회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추가적으로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32대 부회장으로 역임을 하고 또 옆에 계신 부후보님께서 32대 복지이사님으로 역임을 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얘기가, 저희가 수많은 민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선보이 선생님들입니다. 아주 열악한 처우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사실 어떻게 뚜렷한 개선 방향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서 저희도 1년 동안 참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1년 동안 근무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보이 자문위원님을 한 분 섭외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자문위원님과 이전 다른 자문위원님들, 이전 법제이사님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결국에 가장 문제 해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온콜 대기 시간을 현업 근무자로서 인정받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현업 근무자로서 모든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온콜 대기 시간 자체가 정규 근무 시간만큼의 근무 강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 또 본인의 이제 근무 기간에 성실하게 모든 근무에 성실히 임했음을 증빙할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 기간에 견고한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정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몇 분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소송을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변호사님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면 현업 근무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선보이 선생님들께서는 지금보다 훨씬 단축된 근무 시간을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현업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지정된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그 57시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게 돼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근무 인력이 지금 선매에 배치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근무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근무 수당도 올라갈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빠른 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소송이라는 긴 절차가 준비되어 있고, 하지만 대공협은 여기에 있어서 충분히 팔로우해서 내년에 또 지금 아직까지 섬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비용적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조금 압박을 하겠다, 그런 판단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가령 이제 저희가 24시간 온콜 당직을 섰을 때 24시간 임금을 전부 다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노동법상으로 계산을 하면은 거의 1인당 1,000만 원을 육박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근로 조건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근로 인원이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필연적으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병원에 계시는 소위 말하는 병공의 선생님들인데, 이분들도 응급실 진료라든지 보통은 40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하는데 40시간 이상으로 초과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들이 의료원급에 계신 분들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해관계가 또 상이합니다. 조금 공보의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페이를 받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근무 시간이 자기는 이제 조금 맞는, 뭐 가령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서고 일주일 오프를 받는 이런 식으로 조금 변태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분들이 시도청이나 시군 보건소 단위에서 관리가 조금 어려운 그런 맹점도 있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회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회장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앞에서 언급되었던 선보의 못지않게 열악한 부분에 있는 분들이 병공의 분들입니다. 이제 제가 복지이사로 일하면서 간략하게 이제 뒤에 있는 화면은 민원 게시판에 올랐던 민원들을 그냥 일부를 떼운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의료원이나 민간병원이랑 차이가 있는데, 병공의 제일 문제점은 이제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심한데요.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특정 병원에 근무하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씩 퐁당퐁당으로 근무를 해서 한 달 근무 시간이 400시간이 넘는데 실질적인 급여는 거기에 맞는 최저한으로 받아서 400만 원 남짓 이렇게 받으면서 거의 착취를 당하는 수준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일 문제는 이제 견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소속된 기관은 보건소일 텐데 그 보건소에서는 해당 민간병원을 사실 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민간병원이 해당 지역에서 이제 의료를 맡는 부분도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위에서 좀 더 이제 관리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 상위 기관은 실질적으로 처한 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나왔던 사례들을 수집을 하여서 병공의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례를 모아서 보건복지부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시도 담당자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가 아니라 그 상위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민간병원을 관리하고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매년 공중보건의사로 부임하는 공보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병원에까지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의 자리에서 앞으로는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신 이제 시도 단위 의사회와 연계를 조금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이것과 조금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은 저희 전체 의사의 그런 이제 취직 자리를 뺏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보건기관에 돼야 되는데 그런 의료기관에 배치가 된다는 건 저희의 배치 취지에도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보께서 제시한 공약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약하신 사항 중에 대공협 신문고 운영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미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민원 게시판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예, 이번 33대 대공협에서는 대공협 신문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민원 게시판이나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사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나 해결점을 이게 저희 대공협에 여쭙고 물어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대공협 신문고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공협 이번에 그 공약 사항 중에 기간별로 회무보고를 좀 더 저희가 많이 하겠다. 회원분들에게 대공협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더 자주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 기간별 회무보고 사항을 안내 드리는 그 기간 안에서 대공협 신문고를 운영하여서 대공협의 회무에 대해서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점들을 좀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대공협 회무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게 된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이 의견을 검토하고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공협이 단순 저희 이사진들 또 시도 대표님들과 운영되는 저희만의 카르텔로 운영되는 대공협이 아니라 전 회원과 함께하고 있는 아우를 수 있는 대공협의 느낌으로 아우를 수 있는 대공협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가장 큰 차이인데 저희는 대부분 보건기관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보건기관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주가 아니고 1차 예방 및 보건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기관이 진료를 놓고 의료기관과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일례를 들자면 제가 있는 곳은 원주시 불원면 보건지소인데 의사 1명, 한의사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한의원이 여기서 15m고요. 의원은 4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배치가 돼서 경쟁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이제 뭐 원주시보다 더 큰 충북 청주라든지 전북 전주라든지 이런 곳들은 거의 광역시급이라고 봐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이런 곳들도 이제 보건지소가 다 운영이 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건기관에 이런 진료 기능을 저하를 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공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아젠다 중에 하나라고 이제 여기고 있는데요. 저만 해도 이제 제가 근무했었던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제가 속한 면 단위의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2대 대공협에서 이에 대해서 모든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50%에 육박하는 보건지소의 근처에 민간 의료기관이 1km 내에 있었습니다. 진료 기능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건기관과 그런 의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사실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보건기관에서는 그 면 단위의 보건사업과 예방사업에 중점적인 역할을 두어야 하는데 단순 감기진료, 그런 급성기 질환에 있어서조차도 옆에 있는 의원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 때문에 32대 대공협에서부터 이제 공보의 10명 중에 7명은 역량 밖의 진료를 하고 있다 등의 이제 무리한 진료 기능 강요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오히려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입법기관의 의원님들과 또 뿐만 아니라 보건소장님들 중에서도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아젠다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보건소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도 협력을 해서 이 이슈 자체가 대공협만의 이슈가 아니라 의료계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사회의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도
업무 지침서를 개정함으로써 아까 저희가 공약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저희의 업무 범위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또 오히려 진료 기능 때문에 지역사회 전반에 있어서 지역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던 민간의료기관이 폐업하게 된 사례를 조사하고 그렇게 연속성 있게 지역사회 건강을 보고 있었던 폐업하게 된 민간의료기관과 계속해서 순회를 돌게 되는 공보의들이 변하면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진료 의사가 바뀌고 있는 보건지소 둘 중에 어느 기관이 지역사회 건강과 만성질환을 더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보다 근거 기반으로 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1년 단위로 이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이 많은 그런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뭐 혈압, 당뇨가 15년, 20년째 되는데 뭐 혈당이 뭐 한 300 이상 올라가는데 아무도 관심 없이 그냥 리피트 처방만 나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흔하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보건지소에서 검사 장비가 지금 전무합니다. 그런데 혈압,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이거에 전혀 뭐 그 흔한 혈액 검사 기본적인 랩 검사도 안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결국은 언젠가 터지는 폭탄을 서로 다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계속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한 거는 저희가 그 보건사업 중심으로 보건기관이 가야 하는데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양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오히려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건사업을 민간기관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받을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건기관에서 전부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민간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명분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여기 뒤에 보시는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CDC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소아의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국가 전체에서. 이제 보건소에서도 무료이고, 그리고 이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소아과 같은 의료기관에서도 모두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타바이러스와 같이 선택적인 접종은 제외되겠죠. 이제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보건소에서 이것을 모두 다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분은 무엇이냐? 보건소가 해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하는 접종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종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관리 업무라고 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린이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누락되거나 받지 않는 어린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실태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안내를 해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이제 권유를 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의견은 접종 업무와 관리 업무를 분리를 해서 접종하는 업무는 소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몇 년 전에 한 보건소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다가 보건소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당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은 모두 다 실질적인 접종 사업은 민간으로 다 이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사회 의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접종 사업 자체는 민간에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관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공약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전국의 공보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또 후보자들께서 참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추가 질문이 있을까요? 저희 선거관리위원
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국가 침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지금 국가 중책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부서를 만든다든가 건물을 뭐 짓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스크리닝에 동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구체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 진단받은 환자들을 조절 뭐 약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치매 안심센터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근무하는 곳에도 이미 건물이 지어지고 최근 들어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여기에서 공보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뭐 치매 안심센터라고 해서 건물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보위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선별검사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해당 기관에 뭐 MR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뭐 구체적으로 뭐 치매를 진단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 역할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뭐 신경과 의학회나 아니면은 뭐 신경정신과 학회, 뭐 가정의학과 학회 등과 연계를 해서 일반적인 공보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역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위가 예를 들면 뭐 선별검사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진단을 하는 것은 민간에 있는 신경과를 가보시라고 안내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정립을 해서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먼저 제시를 하고 역할을 정해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 16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들이 유권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조중현 후보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앞서 질의에서 여러 가지 저희 공약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것들을 실현시킬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올 한 해 방점으로 삼고 싶은 것은 소통의 대공염이 되고 싶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다가가고 아까 저희가 대공염 신문고 이야기도 했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냉철한 비판 충분히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댓글로든 아니면 신문고로든 직접적인 연락이든 어떤 루트로든 저희에게 냉철한 비판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가 소정의 성과라도 작은 성과라도 이루었을 시에는 작은 응원이라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응원들이 저희 대공염 회무에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작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도. 네. 32대에 이어서 33대까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32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간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답답하다 싶을 때도 있긴 했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는 주변의 실무진들이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32대 이어서 33대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의기 넘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위원장님도 선거에 앞서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번에 몇 년 만에 이렇게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대공협 회장 선거에 회원분들이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우리가 제반 사항들을 진행할 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회장, 부회장 후보자님들에게 힘을 모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후보자님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은 투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그 선거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질의 답변해주신 두 후보자분들과 또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대 대한공보위협의회 회장 후보자 질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와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